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그 워런 버핏이 일본 5대 상사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다들 좀 반응이 뜨뜻미적지근했어요. 에이, 이제 버핏도 좀 실수하나? 이랬는데 시간 좀 지나 보니까 이게 웬걸? 일본 지수가 뭐 30년 내 최고치 찍는다고 하죠. 이런 소식들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일학개미들이 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본 현재 어떤 상태인지 저희 권순우 취재팀장이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코트라 해외 정보 드림 시간입니다. 해외 경제 정보 드림. 근데 이게 해외 경제 정보 드림이 뭔지 그냥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네.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해외 관련한 정보를 다루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그 뭐 사실 여기 따로 무역협회 따로 코트라 따로 뭐 대한상인 따로 뭐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좀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한 군데서. 네. 그래가지고 코트라가 그 중심 기관이 됐어요. 네. 그래갖고 79개 기관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해외 경제 정보 관련한 거를 그쪽으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모아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네. 그리고 또 코트라가 이제 127개 무역관이 있는데 거기서 매일같이 현지 리포트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좀 해외 경제 정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그냥 보다 보면 재밌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게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리포트라 조금 딱딱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권 팀장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건 재미가 없습니다. 글로 보면 재미없지만 네. 들으면 재밌는. 네, 그래서 저희 거 보고서 재밌는데 조금 더 좀 심도 있게 보고 싶다. 네. 그러면은 가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얘기는 좀 일본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네. 사실 일본 얘기를 다루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항상 그래요. 아, 이게 누가 썼던 표현인데 참 인상적이었는데 네. 아,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 일본한테는 아니지 뭐 이제 꼴등만 안 해도 되는데 일본보다만 잘하면 된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게 사실 일본에 대한 감정이 사실 안 좋은 거는 사실이고 네. 일본도 워낙 얄밉게 하는 게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데 다만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중국을 상대하는 얘기를 나올 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또 중국 가서 외교부장도 만나고 막 네.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나온 얘기가 제이미 다이먼이 했던 얘기도 되게 인상적이었네. 뭐 좋든 안 좋든 나는 중국에 있을 거다. 뭐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근데 정작 우리는 이제 중국에 대한 감정, 일본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앞서 있으면서 좀 그러니까 여기도 미국에서 나왔던 얘기가 미국 말은 아니겠죠. 이게 한자니까. 네네. 정냉 경온. 정냉 경온. 네, 정치는 차갑지만 경제는, 네. 냉랭하지만 경제는 그래도 따뜻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뭐 미워한다라는 감정은 이제 본인이 많이 힘들잖아요. 네네. 헤어진 연인에 대한 최대의 복수. 헤어진 내가 더 나은 사람 만나는 거? 더 나은 사람 만나서 더 행복하게 더 사는 거. 행복한 거. 예. 네. 그래서 일본에 대한 감정을 둘째치고 일본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면밀히 일본 경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경제적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게 오히려 좀 반일 감정에 더 건설적인 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서 일본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뭐 일본 경제의 성장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아요. 네. 이게 뭐 숫자로 보면은 미미한 수준인데 여기가 너무 오랫동안 저성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좋아지는 모습만 보여도 네. 와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본이 뭐 요새 뭐 주가 지수도 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봤는데 네. 뭐 그렇게까지 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 세계 선진국 중에 거의 유일하게 초저금리를 네. 유지하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거기에는 좀 일본 증시에는 저거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유동성 효과도 좀 있어 보이는데 그 무역 수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4월에 무역 수지 적자가 7,450억 엔으로 21개월 연속 적자예요. 아, 네. 일본 계속 적자고 작년에 무역 수지 적자도 1979년 이후에 최고 큰 적자. 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뭐 자원이 없는 나라이기는 뭐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일본도 작년에 에너지 수입하느라고 돈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뭐 다만 차이가 있다면은 일본은 좀 그리고 또 일본의 제일 최대 수출 품목이 자동차입니다. 네.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인데
그 차량용 반도체 이슈가 있어가지고 음. 차량용 반도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이게 일본이 경상수지는 흑자입니다. 그래요? 네, 부자의 부자. 아, 그러니까 해외에서 돈으로 돈 벌기는 되게 잘하셨나 보네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뭐 물건 팔아버는 돈은 적자인데 네네. 워낙 해외에다가 뭐 이렇게 투자도 많이 투자 많이 해놓고 어. 그래서 배당도 받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경상수지로 보면은 11조 4천억 엔이 흑자예요. 그러니까 뭐 110조 원 정도 그런 경상수지로 보면 흑자입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작년 그거 보면은 전년 대비 47% 감소, 그러니까 반토막 났어요. 아, 줄어든 거네요. 네, 경상수지 흑자가 보통 20조 엔 정도 됐었는데 그 11조 4천억 엔이니까 그것도 좀 그렇게 든든하다는 해외 자산에서의 수익률도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그 내수 쪽이 좀 훈풍이 좀 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내수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절반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민간 설비 투자 그런 게 한 20% 되니까 네. 이 내수가 좀 잘 되는 게 더 중요한 나라이긴 합니다. 근데 정말 그 기분이 나쁜 거는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일본보다 낮다는 거예요. 이건 못 참죠. 이건 못 참죠. 좀 여기서 2023년 1분기 GDP가 전년 동기 대비 0.4% 증가를 했어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1분기 GDP 성장률이 0.3%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사카 무역관의 고다현님이 일본 2023년 1분기 GDP 3분기 만에 플러스 성장 기록을 했다. 네. 그러면서 무역 수지 적자지만 적자폭은 전년 동일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서 이제 이거를 곱하기 4하면은 1.6% 정도 네네.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뭐 1.5, 1.6이 비슷해요. 네네. 그래갖고 지금 일본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10개 기관의 전망치가 있는데 GDP 전망치죠, 저거. 네, GDP 전망치. 그러니까 이게 뭐 한 0.5%에서 1.8%까지 갭이 벌어져 있으니까 넓네요. 뭐 이거는 이 정도를 가지고 뭐 어떻게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고. 네. 그래서 일본의 GDP 성장률이 어쨌든 한국보다 좀 높았다는 거. 그리고 약간 이런 거는 그 코스피 2천에서 4천 사이에서 움직일 겁니다. 뭐 이 정도 느낌인데. 이조 기자가 감이 좋아졌는지 올해는 맞출 것 같은데. 맞출 수 있습니다. 예,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중국의 리오프닝과 함께 그 반도체 쪽이 좀 개선이 될 거를 기대를 하면서 뭐 1.8, 뭐 1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조금 이제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하고 비슷하거나 아니면 어쩌면은 일본보다 낮을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일본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41년 만에 세대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41년 만에 무려 몇 3%. 에게? 근데 일본한테는 진짜 무료네요. 네, 41년 만에 상승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물가지수 변동폭이 되게 커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1981년 기준이고 81년 기준이고 4%에서 마이너스 2% 사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작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3% 올라가지고 이제 역대 최고치, 그러니까 거의 40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었고, 당연히 그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식품 가격이 네.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요금이 12% 상승했고 식료품도 5.4%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가 물가가 오르면 경제 성장률이 좀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아무래도 물건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올라가니까. 이게 소비가 못 받쳐주면은 이제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좀 후퇴를 할 수는 있는데 그 우리가 뭐 돈이 없다고 해서 밥을 안 먹거나 네네. 뭐 석유를 안 쓰거나 이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사실 경제 성장률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좀 있다는 것도 좀 일본 경제를 바라볼 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그 미미한 물가 상승률이긴 하지만 네. 거의 30년 만에 물가 상승을 처음 일본 사람들은 경험을 해보고 있기 때문에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네, 그러니까 거의. 지금까지는 그러면 마트 가면 뭐 옛날에 뭐 10,000원 주고 먹었던 거 지금도 10,000원 먹고 뭐 대충 이런 거였다면 그러니까 그런 정도 컨셉이 아니라 네. 3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면 네. 물건 가격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것도 낯서네요. 네, 라면 500원 그러면 네. 그냥 라면은 500원인 500원인 거예요. 거네. 아, 그러네요. 왜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500원이었는데 그러네요. 그럼 라면 값은 500원이지 이게 어떻게 600원이 돼. 그러네요. 예, 이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3% 그러면은 우리는 뭐 때 되면은 네. 한 번씩 오르고 네네. 뭐 이게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름값. 네. 기름값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비슷하잖아요. 네. 근데 그러니까 그게 갑자기 뭐 2,500원, 3,000원 간다 그러면 우린 좀 낯설게 느끼는 것처럼 네. 일본에서는 그냥 물건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고작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그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물가 오르는 걸 체감하고 있는 일본의 시민들의 비중이 95.4%에 달해요. 다네. 안 느낀 4.6%는 누굽니까? 그러니까 뭐 모르죠. 이게 신기하다. 뭐 물건 잘 안 사시는 분이라거나 뭐 네네. 그런 분들일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식료품 가격이 좀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산토리 식품의 캔커피 보스 이게 보스라는 캔커피인데 이게 가격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21.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19%에서 품목별로 19에서 22% 정도 올랐는데 이게 지금 뭐 대대적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나올 정도로 되게 심한데 이 가격 인상보다 더 중요한 게 네. 캔커피 가격이 이제 한 25년 만에 네. 처음으로 올랐답니다. 아, 근데 뭐 이주호 기자나 저나 뭐 나이대 비슷하니까 네. 그럼 우리 어렸을 때 아이스크림 같은 거 하면 55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저 50원짜리 먹었었어요. 깜보 뭐 이런 거 네. 그런 아이스크림 50원짜리도 있었잖아요. 근데 네. 지금은 50원짜리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500원이면은 뭐 월드콘 이런 것도 500원, 맞아요. 네. 500원이 안 됐죠. 네, 500원 안 됐죠. 예. 네. 그리고 예전에 과자도 300원 뭐 이렇게 네. 먹던 과자가 지금 뭐 1,000얼마 되는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갈 때 엄마한테 100원 받아서 가면은 돌아올 때 그쵸.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 수 있는 그런 거였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문방구 가가지고 지포 같은 거 사면 50원 이렇게 네네. 먹어서 네. 구워 먹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5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25년 만에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 그럼 충격적이겠네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히사미츠 제약의 대표 상품인 그 살론파스라는 게 일본 사람들 많이 쓰는 건데 55엔 가격 인상 이거 제가 구글로 번역한 거라 그러는데 물건 나오고서 처음 아, 출시되고 한 번도 가격을 한 올리지 번도. 못했어요? 네, 올리질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어쨌든 내수 경제의 성장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도 그 이번에 그러니까 일본 정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그렇게 완화를 했었는데 네네. 안 올라요 물가가 그냥 사람들도 그냥 살고 물건값도 안 오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났고 거기에 에너지 가격, 식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뭐 내수적인 요인은 없는데 갑자기 외부적인 요인으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이 저성장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물가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다. 네. 이게 거기서 뭐 에너지 가격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뭐 그러니까 물가를 잡으려 그러는 거는 경제 성장을 시켜야 되겠지만 물가 오르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힘들어하죠. 네.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식품 가격에 대한 그 인상에 대해서 좀 규제를 좀 하려는 통제를 좀 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이제 3대 그 원칙을 해서 하나는 에너지 가격 잡는 거, 네. 두 번째는 식료품 가격 잡는 거, 세 번째가 그 유명한 임금 올리는 거. 임금 인상. 예. 근데 사실 임금 인상은 물가의 상승 요인인지 하락 요인은 아닌데 네, 그쵸. 구매력을 높여주겠다는 전략이고 그리고 에너지 가격을 이제 좀 잡겠다고 해서 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좀 가격을 받았습니다. 전력 회사들한테 내 전기요금 얼마나 인상할 거냐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 기시다 총리가 에너지 가격을 이제 강력하게 효율화를 해라, 경영 효율화를 해라. 니네가 전기 가격 올려야 되는 거 원가 올랐으니까 오를 수 있는데 니네 월급 받은 거 다 받고 배당 받은 거 다 받고 직원들 복지 다 하고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되겠냐? 네. 그럼 우리나라도 좀 그러고 있잖아요. 네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경영 그쵸. 효율화를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서 정말 환율과 연료 가격을 면밀히 검토해서 진짜 올리나 안 올리나 보자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그 전기요금 인상폭을 6월부터 적용하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했는데 네. 적게는 15%에서 최대 4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뜯어봤는데 너 힘들구나. 결국 이렇게 결론 난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요인별로는 네네. 이게 뭐 전력 요금의 어떤 누진세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사실 뭐 많이 안 올린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올린 거는 그 숫자로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우리는 전력 요금 현실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얼마 전에 8원 올려서 5% 그랬죠. 네. 정도로 올렸고 일본은 그렇게 뭐 물가를 잡겠습니다 여러분 하고서 40%를 40% 올렸고. 올렸고요. 그래서 임금 인상 관련한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여러분 그
임금이 올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걸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물가를 잡겠다라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의 구매력을 높여줌으로써 소비를 더 촉진하게 되고 소비를 촉진해서 기업의 이익을 올리고 그거를 다시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의 최저임금이 지금 일본 기업들의 인상 움직임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일단 961엔에서 1000엔, 1000엔이면 만 원이죠. 네. 그래서 상승,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목표를 제시를 하고 이거는 지역별로 좀 차등화돼 있거든요. 네네. 우리는 일괄돼 있는데 일본은 지역별로 좀 차등화가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이제 지역 간 최저임금 차등 격차를 좀 개선하겠다. 그리고 뭐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시정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인즉슨 그렇다고 위에 있는 사람을 내리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좀 격차가 있는 아래쪽을 위로 올리라는 방향으로 정책을 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최근 2년 동안 최저임금이 이제 최저임금 관련한 거는 오사카 무역관의 고다현 님이 좀 작성을 해주셨는데 네. 그 최저임금 올라가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 지역별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도쿄가 제일 세요. 그렇겠네요. 1072엔이고 여기는 또 좀 낮은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개정 전 개정 후를 보더라도 이게 최저임금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많이 올리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 기업이 대기업 206개 중에 네. 조합에 이번에 그 춘계 이거 연금 협상을 하잖아요. 네네. 대기업의 이제 206개 그 조합 중에 94.2%가 기본급을 인상을 했습니다. 실제로 인상을 했다고요? 예. 그리고 이제 299인 이하 중소기업은 805개 조합에서 73.3%가 인상을 했다라는 건데,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임금 인상률로 따지면 이것도 거의 한 30년 만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 물건값 안 오르는 것처럼 네. 임금도 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은 그냥 월급 일뿐. 네, 월급 월에 받는 게 월급. 네. 올라가는 게 아니고. 네네. 그럼 거기는 되게 그냥 특이한 문화가 있었겠네요. 어디 다닌다 그러면 얼마 벌겠구나 이거 그냥 거의 투명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기본급이 임금 인상률이 춘계 노사교섭 조합을 했는데 아사히 음료에서 했던 게 임금 인상률이 5% 정도 됐다고 해요. 네. 이게 8년 만에 기본급 인상을 한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뭐 가끔 오르긴 오르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결국은 일본이 하고자 하는 방향이 뭐 대단하게 물가를 잡으려는 것보다는 네네. 임금 인상을 통해서 선순환 경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또 저런 정책도 있습니다. 이게 아까 임금을 올려주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이 돈을 못 벌면 네. 여기서 임금을 올려주기가 힘들잖아요. 네네. 그럼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 그 임금을 인상해 줄 수 있는데 그럼 중소기업은 왜 매출과 이익이 안 나오냐? 네네. 뭐 대기업이 이제 팔비틀기를 하니까. 원청과 하청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국 대기업이 돈을 훨씬 많이 벌어줘야 하청도 돈을 조금 더 많이 벌고 그리고 근로자들도 돈을 조금 더 이 월급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텐데 대기업도 파는 물건 자체의 가격도 고정되어 있고 뭐 늘어나 봐야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보다 더 위계에 대해서 좀 그쵸. 강경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종신고용과 네네. 장기적인 협력 관계 이런 거 있다 보면은 뭐 좀 올려주십시오 하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는 지금 중소기업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하도급법을 좀 강화를 하기로 한 거예요. 네. 좀 넉넉하게 좀 쳐줘라. 네. 단가도 좀 쳐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한테 배워가면 참 좋을 텐데 저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도급법 관련한 얘기들을 워낙 많이 했었으니까요. 근데 그러면 또 하나 좀 일본에서 좀 뭔가 내수 경기를 살리고 임금을 인상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그 하마다 유지 오사카 무역관님이 쓰신 이도류. 네, 이도류요? 네, 이도류. 이거 제가 인공지능으로 한번 그림 하나 뽑아봤습니다. 이도류 같습니까? 저게 뭐예요? 이도류가 뭐예요? 이도류 칼 2개. 네네. 그러니까 칼 하나로 싸우는 게 있고 칼 2개로 싸우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도류라는 제목 이름으로 이제 어떻게 뭐냐면은 투잡입니다. 투잡. 투잡. 그러니까 여기서 일본은 약간 장기 고용, 종신 고용이라는 체계가 좀 있어서 직원을 처음에 신입 사원을 뽑으면 여전히 뭐 그게 강하긴 한데, 그러니까 직원을 뽑는다는 거는 그 대졸자를 뽑는다. 네네. 그럼 이주호 기자하고 저는 삼프로 TV에 입사를 못 하죠. 왜요? 저는 대학 졸업한 지 오래됐잖아요.
아, 대학 졸업한 사람을 뽑는다. 네. 네네네. 대학 졸업하면 뽑아서 네. 이 사람을 여기다 고용했다가 저기 저 부서도 갔다가 그러면서 이게 다양한 그 부서별의 어떤 실력을 쌓고 네네. 그 사람을 이제 회사의 핵심 인재로 키우는 게 기본적인 스킴인 거예요. 네. 뭐 경력직 채용이라든지 이런 게 별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이게 투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는 어차피 여기서만 계속 일할 건데 이게 투잡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이른바 부업, 겸업. 네. 이렇게 부업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추가로 하는 거고 겸업은 비슷한 일을 더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부업이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대요. 아, 근로계약상. 네. 예, 계약상 아니면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그러니까 이번에는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네. 부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2018년부터 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겸업 금지, 부업 금지 같은 것들을 이제 못하게 네네. 하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업의 83.9%가 지난해 조사 결과 부업을 허가하거나 허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이런 것들도 네. 대기업들이 이런 응답을 하는 거는 네. 뭐 우리가 임금을 못 올려주니 아니죠. 아니에요? 정부에서 네. 부업 허용해라. 네네. 이거 계속 하라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싫은데요. 이게 할 수가 없는 네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좀 거기다 더해서 이게 저출산 고령화가 되면은 경제 가능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게 되잖아요. 네네. 일본도 저출산 고령화가 심해지다 보니까 노동력이 많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 일 더 시키자. 그렇죠. 아.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있는 사람을 일을 더 시켜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네. 그게 임금 인상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임금 인상되는 효과를 가지고 또 소비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도류라는 거를 좀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저도 이게 정확하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러니까 겸업 금지나 부업 금지가 여기는 정책적으로 뭐 촉진하고 뭐 이러는 걸로 봐서는 약간의 규제적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가 보네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를 뭐 풀어줘라 마라 뭐 이런. 네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는 부업 금지를 법으로 금지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은 이제 기업하고 이제 계약을 할 때 그 우리가 하는 그 부업 금지는 좀 그런 거잖아요. 정규직일 때 다른 그 일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 뭐, 예. 뭐 뭐라고 할까요? 왜 그런 거죠, 저희? 그러니까 이게 겸업 금지가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제가 밤새도록 열심히 쿠팡 배달을 한다고 네, 치면 네, 네. 그리고 회사에 와서 계속 졸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니까 네.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그런데 어쨌든 근데 일본에서는 그 문화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다른 일을 굳이 해서 뭐 자아 실현을 위해 아니면 나의 어떤 이렇게 능력을 좀 더 키우기 위해 부업을 한다거나 그런 컨셉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 부업을 이제 하는 기업들의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 여행사의 실시 내용인데 네. 보면은 이게 그 여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코로나19 때 워낙 장사를 못했으니까 여기서 직원들이 뭐 나라에서도 하라 그러는데 나 부업해도 돼요? 이런 걸 계속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가지고 한 달에 평균 부업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을 해라. 와. 그리고 이제 노동 시간 외에는 자유이긴 한데 네. 혹시 이제 경쟁사에서 근무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네, 그래서 경쟁사에서 근무하거나 아니면 기밀 정보 누출 유설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네네. 이렇게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외에는 부업을 인정하겠다. 그리고 이제 부업의 시간을 월 35시간을 상한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와, 부업 시간까지 정해져 있는 거 보니까 확실히 규제였었나 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증권사 SMBC 니코 같은 경우는 이제 4년차 이상 정직원 대상 이것도 보면 네. 우리 뭐 그런 정서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이나 똑바로 하지. 아, 네네네. 어디 가서 딴 일 하냐? 네. 야 최소한 좀 짬밥 좀 생기고 네. 4년 이상 정도는 돼야지. 뭐 이런 마인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은 건데 여기도 이제 심야 영업 같은 거는 좀 금지가 되는 거 있습니다.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낮에는 일본 주식 팔다가 밤에는 미국 주식 팔거나. 네. 이러면은 그 사람이 낮에 일본 주식 열심히 안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심야 영업 같은 것들이 좀 금지가 돼 있는 거고 항공사 같은 경우도 공휴일은 네. 그래도 뭐 4시간이니까 8시간 평일에는 너 회사 일 다 하고 더하면은 뭐 8시간을 더 일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평일은 4시간 뭐 이런 식의 규정들도 만들고 있다고 되게 해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죠. 네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우수인재 채용 관련해서도 이제 MZ 세대들이 네네. 일본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나는 좀 다른 일을 좀 하면서 스킬을 좀 쌓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인력이 사실 경제활동 인구가 많이 줄어들게 되면은 인력의 미스매치가 생깁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인력의 미스매치가 생기다 보니까 일종의 약간은 이제 그 고용 형태의 유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파소나 그룹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저는 좀 특이하다고 봤는데 네.
그 회사 내에서 네. 자기 업무하고 다른 업무를 겸업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거 하고 수지 PD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지 PD가 네. 여기 와서 방송하는 겁니다. 오세요. 피디님 한번 앉혀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종합직으로 채용을 하는데 하이브리드 커리어라 그래가지고 네. 그 인사 업무와 신규 사업 기획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며칠은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은 인사 업무하다가 네네. 몇 시간은 신사업 기획하다가 이거 좀 특이했는데 여기가 네. 뭐 제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영기획과 농업을 같이 한다. 네? 이건 경영기획과 농업이요? 네, 어떤 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이런 업무들을 이제 회사 내 업무 중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고 또 이게 그 취업 시간의 20%를 종합통신사 KDDI 같은 경우는 자기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다. 그러면 20%면 1.6시간? 네. 그러니까 하루에 한 1.6시간 대충 한 2시간 정도를 다른 업무를 하는 겁니다. 자기 업무에. 이 이른바 그리고 이제 최대 6개월간 다른 업무를 경험할 수 있는 사내 부업 제도. 아이고. 이런 것들도 좀 실시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네. 그리고 의외로 뭐 시너지가 나기도 한데요. 네. 그래가지고 좀 안약 제조사인 ROHTO 제약 같은 경우는 네. 이거를 이제 사내 더블잡 제도를 뭐 해서 네. 뭐 본업에 종사하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퇴근 후에 뭐 다른 일을 해도 된다. 그리고 사회 챌린지 워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긴 꽤 오래됐대요. 한 7년 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쓸데없는 기술들이 막 생겨나는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안약용기를 만드는 안약 제조사니까 네네. 안약용기를 막 만드는 그런 걸 했었는데 안약용기에 이제 안약이 또 이제 그 자외선이라든지 네. 여기에 들어가면 변질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 UV 처리가 돼 있는데 용기예요? 네, 용기에 UV 처리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쓰고 난 그 안약 용기를 가지고 네. 갑자기 이 양반이 선글라스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아, 자외선 차단해주니까. 근데 이거를 사실 이렇게 안약 용기 계속 만들다 보면 네네. 이거 가지고 뭐 다른 일 할 생각 잘 안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사내 부업이라 그래서 뭐 신사업 기획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안약 다 쓴 그 용기 그냥 버릴 게 아니라 네. 리사이클링을 해가지고 선글라스를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지금 보고 있는 안약병을 업사이클해서 선글라스를 만드는 뭐 네. 이런 일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금 일본에서는 입사 후에 3년 이내에 이직하는 졸업자가 여기도 이미 한 30%가 넘게 나타나고 있대요. 네. 그러면서 좀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은 젊은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여기서 뭐 나는 다른 회사는 이 일도 할 수 있고 저 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왜 이 회사는 그런 거 못하게 합니까? 네네. 뭐 월급도 별로 안 주면서 왜 부업 못하게 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부업 제도라든지 텔레워크를 실시하는 그런 기업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사실 저는 이제 사내 부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제약사 했잖아요. 그럼 예. 약을 만드는 연구원이 예. 뭐 판매까지 하면 되게 좋잖아요. 뭐 잘하는 사람이 판매하니까 예. 그런 단순한 거 생각했는데 진짜 사내 부업을 하니까 저런 특별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튀어나오게 되네요. 예. 와. 그래서 뭐 안약 원료 가지고 뭐 맥주도 한번 만들어 보고. 뭐. 그러니까 이게 소비재하고 제약하고 이게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이 업무 저 업무 하다 보면 뭐 이런 일들도 발생을 하고 있더라. 네네.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코트라 리포트에서는 일본은 지금 이도류가 트렌드다. 칼이 하나가 아니라 칼 2개로 네네. 싸우는 그런 것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어쩌면은 그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임금이 올라가지 않는 거, 경제활동 인구 줄어드는 거, 저출산 고령화에 임금을 올려야 되니까 여기서 임금 올렸을 때 그냥 올려줄 수 없다면 다른 부업도 시키고 그런 게 다 이게 어떻게든 한번 저성장을 한번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움직임 속에서 이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일본이 관광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코트라 경제통상 리포트인데 그 지금 2022년에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 2021년 대비해서 15배가 늘어났다. 뭐 이건 뭐 코로나 효과예요? 그렇죠. 코로나 때 워낙 안 좋았으니까 거기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 올해 1분기 관광객은 오히려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81만 명. 지금 아까 여기서 1년에 방문한 사람이 383만 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분기에 방문한 사람이 181만 명이니까 곱하기 4 하면은 몇 명입니까? 48에 32면 거의 한 70? 700만
아, 760만 명. 네, 그 정도 되니까 그 작년에 한 2배 정도가 네네.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코로나 이전에 한 70%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회복 속도를 보시면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인데 전년 대비해서는 그 좀 되게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양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이전에 중국이 그 최대 방문객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중국은 아직까지 관광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광객이 얼마나 들어오느냐에 저기는 있을 건데 1위는 뭐 이제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네. 한국. 아, 그렇죠, 맞아요. 일본 관광객의 그 한국이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47만 명이 갔습니다. 분기 기준입니다. 네. 그러면 1분기에 47만 명이니까 전체가 아까 181만 명이었고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한국인 네, 관광객입니다. 그리고 대만이 한 28만 명 정도 되니까 거의 뭐 1.5배, 1.7배 정도 네네. 우리가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인 관광객은 지금 89%가 감소해 있는 상황이래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70%까지 회복을 한 거는 뭐 꽤 유의미하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관광이라는 게 사실은 뭐 수출이랑 같은 효과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오는 네.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일본의 내수 경기에 직접적으로 돈을 꽂아주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그 일본의 내수 경기 회복에 따른 어떤 그 저기 경제 성장률이 네. 좀 보탬이 되는 그런 거에 관광도 꽤 좀 유의미한 그 숫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 이런 상황들이 또 맞물려 돌아가는 게 그 N값이 되게 저평가돼 사실 있잖아요. 저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가 특별한 어떤 관광지가 예. 인기를 타기 시작했을 때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 관광지 자체에 어떤 특성이 생겨서 인기가 있는 거면 계속 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네. 저도 옆에서 주변 분들 보면은 와 엔화 싸대라고 네. 하면서 간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그 N이 좀 싸다라는 것이 1차적으로 끌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또 사실 외부적인 요인이 그렇죠. 작용한 게 있잖아요. 네. 뭐 일본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본 옛날에 비쌌는데 경제 성장을 못 해가지고 물가가 안 오르고 네. 뭐 사람들 월급을 안 주니까 임금이 낮고 그럼 낮은 원가니까 물건값 안 올려도 되고 이게 저성장의 원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30년 40년 누적이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싼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이게 어떤 거시경제적인 이유로 금리를 못 올리잖아요. 네네. 워낙 국가 부채도 많고 그래 금리도 못 올리고 그쵸. 있는 상황이니까 금리를 안 올리니까 엔화도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겹치면서 싸대 이렇게 가게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 중에 물가가 오른 게 뭐 일본 경제가 뭐 대단하게 과열이 돼서 물가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냥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물가가 올랐는데 이게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게 물 들어왔을 때 노저어라. 네네. 그러니까 아니 뭐 우리 때문에 물가가 오른 건 아니지만 이때 한번 해보자. 이왕 오른 김에 뭐 물가 한번 임금도 한번 올려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이제 일본의 관광객이 좀 올라오는 상황이 됐는데 그럼 지금이다. 네. 야 우리 지금 한번 노져서 관광을 한번 세게 한번 키워보자.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6년 만에 관광 관련한 법안을 개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5년 목표를 세웠는데 관광 소비액도 좀 늘려보고 그 관광객 단위당 소비도 늘려보고 지방에 한번 묵을 때 좀 오래 묵을 수 있게끔 숙박 기간도 좀 늘려보고 외국인 관광 숫자도 좀 늘려보고 뭐 지역에 좀 활성화된 그런 단지들도 좀 늘려보자 막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또 관광지라는 게 한번 가고 나면은 뭐 또 좋아서 갈 수도 있겠지만 뭐 좀 재밌는 게 있어야 그쵸. 크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벤트를 계속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G7 정상회의가 있었고 올해 7월에 세계 수영 선수권 이런 것도 유치를 하고 네. 여기 바스켓볼 그러니까 야구 같은 것도 좀 활성화를 해보고 여기에 그 신칸센도 좀 연장해가지고 좀 갈 수 있게 네네. 외국인들 좀 뭐 다양한 곳에 갈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도 좀 개최를 하고 세계 육상 선수권, 아시안 게임 그리고 여기다가 카지노 통합 리조트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없었다는데 네. 이거 만들어가지고 좀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열심히 그리고 2030년에 삿포로 올림픽을 좀 유치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노를 한번 져보자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일본이란 나라가 뭐
대단히 혁신적일 것까지는 그 문화 자체가 그렇게 대단히 혁신적인 문화는 네네. 아니잖아요. 네. 굉장히 꼼꼼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고 뭐 장인 정신이라 이런 건 굉장히 좋은 나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하게 혁신이 돼서 일본 경제가 뭐 되게 좋아질 거다라고까지 볼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외부적인 요인들이 발생한 것을 두고서 어떻게든 한번 저성장을 극복해 보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났고 이게 유동성이 좀 풍부하게 되면서 좀 주가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저희가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저희 팀장님하고 저하고도 가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냐면 일본의 그 산업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일을 하고 계시는 사업체를 한번 갔거든요. 예. 뭐였었냐면 일본 기모노 있잖아요. 예. 기모노의 벨트를 만드는 업체였어요. 예. 근데 그 업체가 아직도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기모노 업체들이 사용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 기계가 3.5인치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고 있었던 업체였고 그 기계를 사용하려다 보니 계속 그 플로피 디스크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해서 아니 우리가 지수로 보기에는 뭔가 일본에 큰 변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 삶에는 아직 큰 변화가 없는 건가라는 그 미스매치가 저는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스매치도 미스매치고 저도 이게 느껴지는 게 저도 이제 일본에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숫자를 한번 하나 뜯어 본 건데 뭐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요즘에 그 미중 간의 갈등이 좀 생기면서 여기서 그 배터리 공급망도 일본 소재 산업들을 일본은 사실 FTA 국가가 아니니까 IRA 안 해줘야 되는데 그거 뭐 굳이 해주고 거기에 칩스법 같은 거 하면서 반도체 TSMC도 일본에도 공장도 만들고 뭐 그러면서 뭐 되게 대단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있어서 저도 좀 그거를 좀 보려고 했던 건데 아직까지 그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으면서 그 워낙 장기간 동안 안 움직였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의 노력들이 더해지고 이런 상황들 아까 그 뭐 물가가 좀 올라가면서 임금을 올려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뭐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변화하는 모습들은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참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안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 그리고 변해도 이상하게 변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도쿄무역관의 김수현 님이 성장하는 일본 디지털 만화 시장 변화하는 출판업계라는 제목의 그 웹툰 궁금하다. 네. 관련한 얘기인 것 같은데 여기 웹툰이라기보다 디지털화 이렇게 표현을 좀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좀 내용이 좀 흥미로워서 준비를 했는데 일본이 만화 산업이 워낙 강하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디지털 만화 시장이 뭐 만만치 않게 큽니다. 지금 일본의 그 만화 시장 규모를 보면은 꾸준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디지털 만화가 비중이 굉장히 커져 있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잖아요. 일본 만화 시장은 한 6,770억 엔 정도 규모로 디지털 만화가 상승세가 있습니다. 출판 만화 같은 경우는 13%가 줄었지만 디지털 만화가 9%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의 뭐 웹툰에 대해서 뭐 크게 본 적은 없죠. 그 왜 그러냐면은 출판 만화를 스캔을 해서 그렇습니다. 슬램덩크를 그 슬램덩크를 복사기에 스캔해서 그 핸드폰에 담으면 디지털 만화. 그게 지금 일본의 주류 디지털 만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변화로 가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거 하는 데까지 다 해보고 정말 안 될 때까지 안 돼야 변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내용이 좀 있는데 이 스캔에서 만화를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보기가 어려워요. 글씨도 잘 안 보이고 그러면은 그 디지털 스마트폰에 맞춰서 이렇게 그리면 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스캔 만화를 쪼개서 모바일 폰에 맞게 변환해주는 이런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이 만화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걸 쪼개서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제가 이제 저기로 보여드리면은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은 요 만화입니다. 요 만화. 이거 블랙 클로버인가 그럴 건데 여기를 봤을 때 세로 스크롤을 바꾸면 여기 옆에랑 비교하면서 왼쪽이랑 비교하면서 보시면은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스마트폰에 맞춰서 그려도 될 텐데.
이게 아무래도 여전히 출판 만화 시장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를 좀 포기하지 않고 이거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사실 새로운 도전자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난 출판 버리고 갈 수도 있을 건데 사실 기존 산업들에 대한 그 경로 의존성이 일본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네네. 이런 식의 산업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웹툰 우리나라 웹툰의 어떤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그 작가 등용 시스템 네네. 있잖아요. 작가 등용 시스템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 그 이제 갑인 출판사가 좀 역량 있어 보이는 신인 애들을 발굴하고 신인 작가들을 발굴하고 내가 한번 띄워줄게 작품 내게 해줄게 너는 좀 싸가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넌 인사를 좀 잘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넌 안 돼 뭐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도전 만화를 통해서 누구나 그렇죠.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누구나 올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 매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누군가 많이 봐줘야 그 작가들한테 수익 배분이 되고 그러면 내가 이왕 그림 그릴 거면은 큰 플랫폼으로 가야 몇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도전 만화에서 성공하게 되면은 그 메인 플랫폼에서 뭐 100억 버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네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웹툰 작가를 어떻게 소싱할 것인지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우리나라 웹툰의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작가를 이제 글로벌하게 소싱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돼 있는 거 네. 이게 강점인데 일본은 그 신인 작가들을 어떻게 모집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일단 일본 만화를 보면요, 진짜 뭐 붓끝 하나 하나를 다 그리는 그런 느낌으로 그리거든요. 굉장히 예. 장인 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게 뭐 콘테스트를 하나요? 아니면 그렇죠. 그냥 뭐 그 책 쓰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상금을 걸고 네네. 이게 공모전. 공모전.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디지털로 가든지 뭐 출판 옛날에 하든지 그냥 우리 신용 작가의 등용문 뭐 네네. 상 드릴게요, 상금 드릴게요. 이 방식으로 지금 여러 작가들을 소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지금 사실 일본의 디지털 만화 시장의 1위는 피코마, 네네. 카카오의 카카오죠. 일본 쪽인데 전체 디지털 시장의 한 50%를 점유하고 있는 1위예요. 근데 여전히 그 피코마에서도 그 피코마는 웹툰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장이 그런 쪽으로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만화하고 웹툰을 같이 네네. 공급을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일본이 워낙 만화 시장이 강하고 이런 변화에 더디긴 한데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은 어떤 그런 게 좀 세밀함 네네. 이런 것들은 일본이 좀 더 강점이 있고 그 디지털 전환을 해서 그런 새로운 시장에 빨리 진입하는 거는 또 우리나라가 좀 강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웹툰이라는 장르를 우리나라가 개척해서 생태계를 구축해가고 있을 때 어떤 일본이라는 콘텐츠들이 또 여기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일본은 아직까지 그 디지털 만화를 이렇게 세로 스크롤로 이렇게 자르고 있지만 네네. 근데 사실 그 그림을 그리는 어떤 장인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그 콘텐츠에 대한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어떤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좀 더 전 세계로 확산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우리 플랫폼에서 뭐 이게 한국 만화가 나가든 꼭 뭐 미국 만화가 나가든 일본 만화가 나가든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플랫폼을 이용해서 소싱을 하면서 아니 넷플릭스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가 열심히 드라마 만들어서 넷플릭스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나라 플랫폼에도 일본 만화들의 어떤 그들이 들어오면서 뭐 일본 만화 열심히 그려가지고 뭐 우리 좋은 일 좀 시키고 이런 부분에서 좀 협업을 한다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그 일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조금은 기대했던 것만큼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았어요. 네네. 이게 뭐 성장률이 뭐 기똥차게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특정 섹터가 뭐 되게 좋아가지고 뭐 일본 증시를 막 끄집어 올리고 이런 느낌은 아닌데 네네. 이런 류의 변화들이 나타나고 이런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일본을 좀 더 키워주는 것 때문에 기대가 좀 있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 하지만 여전히 좀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약간 훈풍이 불고 있는 그런 모습과 네. 장기 저금리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하더라라는 얘기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보는 일본의 인식과 그리고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일본의 현실이 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두 개의 측면이 왜 동시에 존재하는지 예. 그걸 좀 알게 됐네요. 신기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저도 좀 일본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요? 일단 싸다 그러니까.
싸다고 다 가서 비싸대요. 아 그래요? 네. 그건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 제품 사는 건 싼데 예. 일본에 놀러 가면 다 숙박하죠, 다 비행기 타죠. 그게 다 비싸져 갖고 결국은 비싸다고 합니다. 아 그 얘기는 하더라. 네. 일본 우리나라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가 비싸졌다고. 그러니까 제품 살 거 아니면 가지 말랍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일본에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코트라 해외 경제 정보드림을 통해서 권순우 취재팀장이 전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정부패의 피해가 뼈에 사무친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청렴한 한 정치인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모든 국민들이 그 사람을 거의 메시아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그 풍토라는 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모두가 썩어 있다라는 현실에 대한 불만이죠.